안녕하세요. 40년간 노인의학만 공부해온 김혜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르신들께 정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 불리는 노년기, 더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사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비밀, 바로 근육과 걷기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근육이 어떻게 우리 수명을 결정하는지, 병치레 후 근육 관리는 왜 중요한지, 건강하게 걷는 방법과 코어 운동법,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식습관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지식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근육이 수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육량이 줄면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까? 우리가 집에서 쓰는 선풍기, 그 출력이 보통 60와트 정도 됩니다. 놀랍게도 이 60와트라는 힘이 바로 우리가 걷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과 같아요. 이것보다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스스로 화장실도 가기 어려워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져요.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죠. 근육이 곧 자립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진료하던 어르신 중에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 분들은 대부분 3년 내에 요양원에 가셨어요. 반면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하신 분들은 90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30세 이후부터 10년마다 약 8%씩 근육이 감소해요.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넘어져도 골절 위험이 줄고 회복도 빠릅니다. 면역력도 좋아지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도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 특히 병치레 후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나 폐렴 같은 병으로 며칠만 누워 있어도 큰일이 납니다. 놀랍게도 침대에 누워 있으면 하루에 근육이 1%씩 줄어들어요. 정말 무서운 속도죠. 계산해 보면 열흘만 누워 있으면 10년 동안 쌓은 근육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8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독감으로 열흘간 입원하셨어요. 퇴원 후에 갑자기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열흘 동안의 침상 생활로 근육이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근육이 사라지면 연쇄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화장실 가기 힘들어서 기저귀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자존감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또 움직임이 줄어들면 뇌의 자극도 적어져서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활동을 못하니 우울감도 생기고 식욕도 떨어져요.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독립적인 생활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병치레 후 회복기에는 근육 재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고 점진적으로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해요. 처음에는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차츰 걷기와 근력 운동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의사의 허락을 받아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복 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 걷도록 진화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수렵 채집 시대에는 하루에 1020km를 걸었대요.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하루에 걷는 거리의 몇 배죠? 인간은 걷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걷지 않으면 건강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구하고 물을 찾고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우리 몸은 이런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인간의 다리는 장거리 걷기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고 우리의 심장과 폐, 근육은 걷기를 통해 제대로 기능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가요? 집에서 회사까지, 회사에서 식당까지 모든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식사하고, 앉아서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아직도 걷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걷지 않으면 우리 몸에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은 약해지며 관절은 뻣뻣해집니다. 뼈 밀도도 줄어들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요. 게다가 걷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도 감소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만났던 92세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걷기를 습관화하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는데 90세가 넘어서도 허리가 곱고 기억력이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내 다리가 내 약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걷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저 편안한 신발만 있으면 됩니다. 걷기의 습관을 되찾는 것이 건강한 노년의 첫걸음입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TV 앞에 앉아 있거나 소파에 누워 있는 시간이 훨씬 많죠.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몸에 여러 이상 신호가 나타납니다. 먼저 앉아만 있으면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고 척추와 어깨의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특히 엉덩이 근육인 등근은 걸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허리에 부담이 커집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머리가 앞으로 빠져 거북목이 됩니다. 목 디스크의 위험도 높아지고 어깨와 등 통증도 생기기 쉽죠. 척추가 시자 형태로 굽어지면서 전체적인 자세가 망가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골반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이 틀어지기 쉬워요. 골반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틀어지면 무릎과 허리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걷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하면 정맥류나 혈전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 위험도 증가합니다. 제 환자 중에 은퇴 후 집에만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1년 만에 체중은 10kg 늘고 혈압과 혈당도 상승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도 생겨서 움직임이 더 줄어들었죠.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지금이라도 걷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걷기와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 저는 걷기를 시작했는데도 오히려 아픈데 왜 그런 거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걷기를 시작했는데 무릎이나 허리, 발목이 아프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릎 연골이 이미 약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아 얇아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걷기를 시작하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짧은 거리를 걷고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아요. 둘째,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걷는 경우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 관절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근육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거든요. 걷기 전에 근력 운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체중이 많으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체중의 23배에 달한다고 해요. 체중 관리와 함께 걷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걷기 전후에 스트레칭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육이 뻣뻣한 상태에서 걸으면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걷기 전후에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째, 걷는 자세가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발을 너무 세게 디디거나 보폭이 너무 크거나 잘못된 신발을 신고 걸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올바른 걷기 자세와 좋은 걷기 신발도 중요합니다. 이런 통증이 있다면 처음부터 많이 걷지 말고 5분씩 하루 3번 정도 나눠서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통증이 심하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무조건 많이 걷는 건 독이 될 수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로 걸음 수를 측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에 2만 보나 2만 5천 보는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마른 체형은 근육량도 적고 관절을 보호하는 쿠션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무리하게 많이 걸으면 관절이 빨리 닳고 골절 위험도 높아집니다. 중용이 핵심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적정 걸음수는 하루 8천에서 1만 보 정도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건강상의 이점을 충분히 얻으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또한 걷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면 관절에 충격이 커지고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편안한 속도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템포로 걷는 것이 좋아요. 걷는 시간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에 30분 걷는 것보다 10분씩 3번 나눠서 걷는 것이 관절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 효과는 동일합니다. 걷는 장소도 고려해야 해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보다는 흙길이나 잔디밭, 전용 트랙 등 충격을 흡수하는 바닥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을 할 때도 너무 가파른 코스는 무릎에 부담이 커요. 걷기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만 몰아서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걷다가 통증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계속 걸으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적당한 걷기가 최고의 걷기입니다. 이제 건강하게 걷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올바른 걷기 자세는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시선은 항상 정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땅만 보고 걸으면 목과 척추에 무리가 가요. 시선은 1015m 앞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는 편안하게 힘을 빼야 해요. 어깨를 움츠리거나 너무 젖히면 목과 등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깨를 살짝 뒤로 펴고 자연스럽게 내려놓으세요. 보폭은 자기 다리 길이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너무 크게 벌리면 엉덩이와 무릎에 무리가 가고 너무 좁게 하면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자신의 키와 다리 길이에 맞는 적절한 보폭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때 팔은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의 움직임이 걷기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팔꿈치는 약 90도 정도 구부리고 자연스럽게 흔들면 돼요. 팔을 너무 크게 흔들거나 몸에 딱 붙이고 걷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발은 발꿈치부터 땅에 닿고 그 다음 발바닥, 마지막으로 발가락 순서로 지면을 굴리듯이 디디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평평하게 내디디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되어요. 많은 분들이 발을 11자로 놓고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발은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억지로 11자로 만들면 오히려 무릎과 엉덩이에 무리가 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어 근육에 살짝 힘을 주는 것입니다.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듯이 복부에 약간의 긴장감을 유지하면 걸을 때 균형이 좋아지고 허리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걸을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신발이 좋습니다.
특히 발바닥이 평평한 분들은 아치 서포트가 있는 신발이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혹시 걷다 보면 허리가 아프거나 자세가 무너지는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대부분 코어 근육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코어란 배와 허리, 엉덩이 주변의 깊은 근육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등근과 복근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죠. 코어가 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걸을 때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걷다가 조금만 지형이 변해도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코어가 약하면 걸을 때 허리와 무릎의 하중이 집중되어 통증이 생깁니다. 제가 본 많은 환자분들이 걷기 시작했다가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다시 중단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알고 보니 코어가 약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걷기 전에 코어를 먼저 강화했더라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코어는 우리 몸의 안정성과 균형을 담당합니다. 마치 건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죠. 기둥이 약하면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코어가 약하면 걸을 때 전체 자세가 무너집니다. 또한 코어는 내장 기관을 지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코어가 약해지면 내장이 아래로 처지게 되고 이것이 요실금이나 변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코어를 강화하는 운동은 누워서도 앉아서도 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복부에 힘을 주고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기는 연습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펴고 복부에 힘을 주는 것도 좋은 연습이에요. 코어 운동은 강도가 높지 않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걷기 전후에 꼭 해야 할 운동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운동들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해요. 첫 번째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요실금과 변비 예방에도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는 10초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30초까지 늘려보세요. 5회 정도 반복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 동작이에요. 처음에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벽에 기대어 하는 월 스쿼트가 좋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력을 키워주어 걸을 때 무릎 부담을 줄여줍니다. 10회 정도 반복하세요. 세 번째는 플랭크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처음부터 바닥에 엎드려 하는 것이 어렵다면 벽에 기대어 하는 방법도 있어요. 벽에 양손을 짚고 팔꿈치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거죠. 이 운동은 척추를 안정시켜주고 전체적인 코어 근육을 강화합니다. 처음에는 5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네 번째는 슈퍼맨 자세입니다.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양팔과 다리를 동시에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이 운동은 등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 척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5초 유지하고 5회 정도 반복하세요. 이 밖에도 종아리 스트레칭과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은 걷기 전후에 꼭 해주면 좋습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은 벽에 손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는 자세로 할 수 있어요.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은 한쪽 발목을 잡고 뒤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난이도를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는 쉬운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운동 중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더 쉬운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침 저녁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간단한 운동 루틴이 여러분의 걷기를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걷기와 함께 노화를 늦추는 또 다른 비밀, 간헐적 단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간헐적 단식은 특정 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금식하는 방법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은 노화를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우리 몸에는 SIRT1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단식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7시간 이내에 모든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17시간은 물과 무가당 차만 마시는 거예요. 이걸 177단식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17시간 금식은 어려울 수 있어요.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 7시부터 식사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정말 다양합니다. 우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혈당과 인슐린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뇌 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3차원 절식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단순당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흰빵, 과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고 통곡물, 채소,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세요. 둘째, 식사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중 먹는 시간대를 제한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재생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셋째, 전체 열량을 2025% 정도 줄이는 것입니다. 양을 갑자기 많이 줄이기보다는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 한 공기 대신 34공기로 줄이는 식으로요. 제가 만난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체중도 5kg 감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그저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걷기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시작하기보다는 서서히 적응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첫째,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체중이 적은 분들이 단식을 하면 근육 손실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BMI가 18.5 이하인 분들은 간헐적 단식보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근력 운동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겉으로는 말랐는데 내장 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 상태인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 단식보다는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동화 저항자라고 하는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체질의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식사량을 줄이면 근육이 먼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거나 저혈당 증상이 있는 분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단식을 시작해야 해요. 칼로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근육 손실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식사할 때는 고단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반드시 근력 운동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근육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단식을 시작해야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또한 단식 중에도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무가당 차나 블랙커피도 괜찮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는 천천히 적응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긴 시간 금식하려고 하지 말고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불편함이나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걷기와 근육, 식습관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정말 한 끗 차이에서 갈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두시고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봐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